세코천년 제9편 2부 프랑스와 코리아의 인연을 다룹니다. 프랑스는 생각보다 우리 코리아와 인연이 깊습니다. 특히 천주교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최초의 조선인 신부 김대건 신부님 아시죠? 그를 발탁하고 길러낸 장본인이 프랑스인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카톨릭 신자는 이승훈으로 1784년 아버지 이동욱이 북경으로 동지사로 파견되어서 갔을 때 거기 따라가서 천주교 공부를 하고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교리를 설파했더니 신자가 빠르게 늘어났다고 해요. 하지만 기존의 이 주자성리학자들은 천주학이라고 부르는 서양의 종교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를 시작으로 가혹한 천주교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조선의 신자들은 몰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1811년에 교황에게 사제 파견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교황청은 조선을 도와줄 만한 입장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프랑스 종교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는 역설적입니다. 서유럽의 모든 나라가 그랬듯이 프랑스도 카톨릭이 국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루터에서 비롯된 프로테스탄티즘, 저항주의가 프랑스로도 전해졌고 카톨릭을 떠나서 개신교도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걸출한 개신교 지도자 칼뱅도 프랑스 사람이죠. 칼뱅을 따르는 사람들이 급속히 불어나서 한때는 인구의 10%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이 프랑스인 칼뱅주의자들을 위그노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도시에서 상공업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들은 이 저항주의자들인 위그노들을 학살을 했어요. 한때 이 낭특칙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개신교를 허용하기도 했지만 루이 14세가 다시 금지 학살을 합니다. 프랑스가 카톨릭의 수호자로 자처하고 나선 것이죠. 이 칼뱅주의자 위그노들은 탄압을 피해서 스위스로,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심지어 남아공으로까지 피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산업은 피폐해지고 그 위그노가 옮겨간 나라의 경제는 오히려 그 덕을 보게 됩니다. 이 대혁명 이후에 집권한 나폴레옹은 종교를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다 황제 밑에 두었죠. 성당과 그 재산은 모두 몰수했고요. 성직자들은 국가의 녹을 받게 했습니다. 1809년 교황 비오 7세가 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이 교황을 3년 동안이나 감금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교황청 자신의 코가 석자였으니 어딘지 잘 알지도 못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데에서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도와줄 정신이 없었겠죠. 1814년 나폴레옹이 권력을 잃으면서 교황청의 지위와 재산은 다시 회복됩니다. 1823년 비오 7세가 선종을 하고 레오 12세가 새로운 교황으로 즉위를 합니다. 1825년 그 레오 12세에게 조선인 천주교도들의 두 번째 편지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교황청은 여전히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파리 외방전교회에 도와줄 수 있느냐고 요청을 하죠.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이면서 태국에서 활동 중이었던 브리기에르 주교가 자원을 해서 조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831년에 그래서 조선교구가 만들어지고요. 그 뒤로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의 수많은 프랑스 신부들이 조선에 들어가서 포교를 하게 됩니다. 카톨릭 대학도 그분들이 설립을 했어요. 이 대학 역사를 찾아보면 설립 연도가 185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프랑스인 조셉 메스트르 신부가 충북 제천에 성요셉 신학교를 세운 해가 바로 그 해라고 합니다. 그게 가톨릭 대학교의 출발이었던 것이죠. 이 파리 외방전교회의 중요한 전교 방식 중 하나는 현지인을 교육해서 사조를 삼는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1612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카톨릭 금지를 한 이후에 일본에서 카톨릭이 영영 발을 못 붙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외국인으로서 들어가서 전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큰 한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 현지인 사제를 길러야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현지인 사제라면 외국인 사제들보다도 탄압을 덜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에서의 첫 번째 사업으로 1836년 16세의 소년이었던 이 김대건을 비롯한 3명을 선발을 해서 마카오로 보냅니다. 거기서 카톨릭 신학 공부를 시키게 되는 거죠. 김대건은 그래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1845년 한국인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1846년에 새남터의 형장에서 순교할 때 김대건 신부의 나이는 26세였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워서 익히 알고 있는 바로 그 김대건 신부는
프랑스 파리 외방 전교회가 길러낸 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프랑스의 선교사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총 170명의 프랑스 신부가 조선에서 활동을 했는데 25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해요. 대원군 통치 시절이던 1866년 병인년에도 프랑스인 신부 6명이 처형을 당했는데요. 프랑스 함대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조선을 공격을 했고 또 외교장각 의궤 같은 것들을 약탈해 가기도 했지요. 병인양요라고 부르는 그 사건입니다만은 그 뒤로 조선은 쇄국 정책이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약탈당했던 그 외교장각 의궤 296책은 2011년까지 4차에 걸쳐서 완전히 반환받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해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프랑스가 세계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정치혁명, 민중에 의한 체제 전복일 겁니다. 프랑스 혁명 직후부터 독일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시민들이 왕정을 무력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의 여파인 거죠. 그 후로도 많은 나라들에서 노예 해방과 독립투쟁에 이 혁명이 영감을 제공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공산혁명에 영감을 주기도 했고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던 촛불 시위도 거슬러 올라가면 프랑스 혁명에 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코천년 제9편 1부, 2부 프랑스 이야기였습니다. 제10편 다음 편에서는 영국과 러시아의 패권 다툼 그리고 일본의 코리아 병합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